안녕하세요. 제 삶을 마치 사랑스런 매일처럼 행복하게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그저 보통한 삶을 살며 소소하게 지내고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마 불행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인 후 마음답게 이 정도로 힘들었다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냥 우리 부부가 신혼부부처럼 평생을 지내자고도 했어요. 남편에게는 그러자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남편을 속여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한동안 우울함에 사로잡혀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원망도 많이 했는데 미안해했던 것 같더군요. 결혼 7년 만에 기적같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임신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힘들 때 자신의 아쉬운 감정을 표현하지 않던 남편이 부둥켜 안아주며 감격하는 눈물이 한없이 흘렀던 그날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그러나 이 행복은 마치 기한이 정해진 듯한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우리 아들에게요. 그리고 저에게 고난과 역경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역경이었느냐고요? 우리 아들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얻게 된 아들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기에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알 것입니다. 작고 어린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부모가 손 놓고 가만히 지켜만 보겠습니까? 우리 남편도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퇴근 중인 저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를 데려가 병원에 먼저 갔습니다. 이 애석한 남자가 아이를 걱정하여 품에서 놓지 못하고 운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 빠른 속도로 가다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여 대형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남성은 피똥이가 잘못될까봐 걱정했는지 자신의 품속에 그것을 꼭 안았었고 그 덕분에 아들은 외상이 있었지만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이 다친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병원으로 먼저 보낼 수 없었는데 조금만 더 빨리 집에 도착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어린아이와 나 혼자 험한 인생길을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이 나를 휘감고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는 일이 많았어요. 앞으로 과부 엄마로서 많은 날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두렵고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아빠 없는 채 자라오면서 아들이 느끼게 될 빈자리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프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린 아들 덕분에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많아졌고 살아가는 힘을 가져서 좋아졌어요. 아들마저 없었다면 저 또한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편이 그토록 지키기 위해 애썼던 유일한 아들을 제게 남겨주고 가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마음이 더 커졌어요. 외로운 삶에서 의지가 되는 아들이 제 곁에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아들이 정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꼭 닮았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모으는 성향까지 아들에게 닮아 키우면서 남편이 함께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추억이 깃든 것은 모두 소중히 생각하고 꼭 보존하려고 하는 성격 탓에 집안에는 남편과 아들과의 추억이 모인 방이 있을 정도였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방에는 남편과 제가 함께 보낸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연애할 때 주고받은 빛바랜 편지 한 장까지 간직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참 따뜻하다고 느꼈었는데 아들도 그것을 빼닮아 어릴 적 자신이 즐겁게 보던 바람 만화책이나 아주 작은 장난감 하나까지 간직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방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추억이 우리를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아들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추억의 방 덕분이었어요. 1년 전 결혼을 약속한 아들이 만난 예비 며느리는 집에 찾아왔어요. 그동안 연애는 했지만 아들이 소개한 여자친구는 없었기에 집에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순간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름다운 웃음을 지닌 그 아이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집안의 가족들도 해외에서 살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아가씨가 우리 아들과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가능한 나이에 있는 우리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로서는 누구나 가지게 되는 고민일 텐데요. 사실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을 누가 가져갈지 걱정되며 마음이 새었습니다. 아들 또한 좋은 직장에 있고 성격 또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웠기에 인기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었죠. 사실 이후로 아들이 만나던 여자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적도 있음을 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저를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아무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도 아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리 가정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가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었죠. 하지만 제 이런 마음을 싹 씻어주기라도 하듯 예비 며느리는 그 전에 만나던 여자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가족이 외국에 있다 보니 항상 외로웠다면서 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좋다며 애교까지 뿌리더라고요. 가족은 한데 모여 북적북적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런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예비 며느리에게 마음이 확 열리게 되었고 친딸처럼 가슴으로 품으면서 며느리는 제게 엄마라고 부르며 정말 친딸처럼 아양도 떨면서 어리광도 부리는데 그 모습도 너무 예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돈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가며 영상통화로 자주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정말 예비 며느리는 이미 제 마음속에 며느리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홀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많이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들어서 속마음을 털어놨던 적이 있었는데 사돈께서는 오히려 어른들이 자녀 곁에 있어 안심한다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참 싹싹하고 성격이 좋다고 느꼈었는데 사돈의 성품을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집안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고 석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식의 사돈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돈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행히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가족들이 결혼식에 함께 올라와 준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하는데 부모님을 보고 싶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가기로 했으니 여행 중간에 연락이라도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일정으로는 부담될 것 같았는데 다행히 신혼여행을 2개월로 길게 잡고 다녀올 거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부모님도 볼 수 있고 아들 역시 장인 장모를 뵐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좋은 추억 쌓고 돌아오면 좋겠다고 잘 다녀와 달라고 말해 주었어요. 인사는 영상통화로 자주 하지만 적절히 챙겨본 적 없는 시아버지께서 아들을 좋게 뵐 수 있도록 소소하지만 선물도 준비해서 며느리와 아들을 통해 사랑을 전달해 줬어요. 신혼여행을 행복하게 보내고 오라고 경제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신혼여행 비용을 챙겨줘서 며느리의 눈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도 이렇게 잘 챙겨주어서 몸이 발을 모르겠다며 제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마치 막내딸이 생긴 기분이 들었죠. 아들과 함께 살 때도 물론 행복했지만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행복의 향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 엄마에게는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몇 주 전 아들이 집에 와서 저와 함께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며 찾아왔어요. 저를 끔찍이 생각해주는 아들이기에 저를 혼자 두고 꽤 긴 시간 동안 해외에 있을 생각에 걱정이 들었거든요. 제게 TV로 영상통화 연결하는 법도 일일이 알려주었거든요.
다 익혔다고 말해도 어찌나 집요하게 방법을 설명해 보라면서 캐묻던지 신혼여행을 떠날 새신랑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서 되겠냐며 자꾸 걱정할 거면 신혼집에 가서 자라고 호탕까지 쳤다니까요. 아들과 때 아닌 신랑이를 버리다 보니 금세 저녁 시간이 되었고 며느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쉽다는 이유로 기다렸었고 셋이서 즐겁게 식사도 했어요. 함께 자고 가겠다는 며느리에게 아들은 앞으로 이 넓은 집에 혼자서 지내야 하나 마지막으로 오붓하게 모자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며느리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함께 할 것이라고 진심을 다해 약속하며 돌아갔어요. 며느리를 바래다주고 돌아온 아들은 추억의 방에 들어가 한참을 보내고 나왔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방해하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온 아들은 밝은 얼굴로 손에 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엄마 이거 봐. 몇 날 며칠을. 졸라서 엄마가 산 내 첫 핸드폰을 찾았어. 어머, 아니야. 그게 아직도 집에 있었어. 아무튼 우리 아들. 물건을 모으는 취미를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거 아직 작동할까? 충전해 봐야겠다. 중전해서 뭘 하려고 이제 쓰지도 못하는데. 기계라 오랫동안 안 쓰면 망가질 거야. 아빠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아이가 쓴다니 너무 멋지지 않아? 고쳐서 나중에 내 아이에게 줘야겠다. 나 이거 챙겨갈래? 오래된 그 핸드폰을 나중에 손주들에게 줄 거라고 하니 정말 챙겨갔어. 너무 오래된 기종이라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혹시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말이야. 그 모습은 제 아들이지만 참으로 엉뚱하다고 느껴져서 웃음이 났어요. 나이를 먹고 덩치는 컸어도 제 눈에는 그저 귀엽던 그때 그 시절의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기로 한 날, 아들은 씩씩하게 이야기하며 자주 통화하자고 하고 해외로 떠났어요. 그날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신혼집에 들어간 후에도 매일같이 집을 찾아와 혼자 있더라도 혼자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는데, 그날은 유독 혼자 남겨진 것처럼 무척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혼여행 중에도 자주 연락해 안부를 물어준 아들 덕분에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여행을 떠난 지 한 달이 넘도록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에게 먼저 안부 연락도 오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걸면 꼭 며느리가 받았어요. 연락할 때마다 아들이 뭔가 하고 있다거나 잠깐 자리에 없다는 일이 많아졌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가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는 연락만 받기로 마음먹었죠. 얼마 후에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꽤 오랜 친구인 대리점 사장님께서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 걸음에 뛰어나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 신의에 서로 안부를 묻고 걷던 차에 아들이 맡겨놓고 간 휴대폰이라며 수리가 끝났다고 제게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여러 번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 대신 전해주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기종이 오래되어 점검이 꽤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다행히 작동이 잘 되어서 빨리 가져다 주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사장님이 주신 아들의 핸드폰을 가져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이후로 아들은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죠. 아들이 어릴 적에 썼던 작고 장난감 같은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니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후로 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의 빈자리를 느끼며 고단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드디어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날리가 가까워졌어요. 이 생각에 몇 날 며칠을 설레어 잠까지 설쳤어요. 저는 마중이라도 나갈까 싶어 귀국하는 날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김없이 며느리가 받았어요.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들뜨었죠. 그러나 며느리가 제 목소리를 듣자 울먹거렸어요. 불안한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한참을 뜸들이던 며느리가 입을 뗐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며칠째 돌아오지 않아서 실종된 것처럼 느껴져요.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실종됐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왜 실종되었을까요? 죄송해요. 전 다 잘못한 것 같아요. 혼자 보내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경솔함이 문제였나 봐요. 제 잘못 때문에 오빠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나의 아들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 명예가 버릇없어지면 어떡하죠?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는 이를 텐데 어쩌다 찾아보고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실종될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큰 땅덩이도 외국에서 벌어질 리가 있나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눈앞이 깜깜하고 숨도 턱 막히게 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제 명예가 살 수 없다고까지 울며 말하는 며느리의 비탄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한 며느리에게 제 허약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제겐 울음이 속절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애써 참으며 며느리에게 돈은 얼마나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할 테니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이에요. 아들을 찾으러 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볼 테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채로 전화를 끊으려던 차에 귀에 들리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생들도 알만한 단어였기 때문이죠. 그 단어는 파티였고 제가 알아들은 대로 파티를 열겠다는 소리였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며느리는 그 말에 당황하여 급하게 전화를 끊었는데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참하고 부족함 없는 며느리가 이런 큰일을 꾸며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아들이 무서워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정말 아무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한국으로 귀국해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아니라 실종된 아들도 걱정이지만 금방이라도 픽 쓰러질 듯 아슬아슬한 며느리도 너무 걱정되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상태로 저를 보자마자 면목이 없다며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런 며느리에게 내 탓이 아니라고 겨우 어르고 달랜 뒤 마주 앉았는데 제가 받아들에게 어려운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빠의 장례를 치러야 해요. 장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생사를 확인한 것도 아니는데 장난하는 거야? 내 아들은 안 죽었어. 나를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건지 찾는 게 우선이야. 아니라고요. 그런데 장례를 하면 오빠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오빠가 사라진 지 벌써 2주나 지났어요. 하루라도 빨리 찾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생사 확인도 못한 채 장례를 먼저 치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아들은 분명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아닌데 너도 알잖아요. 한참 며느리와 장례에 대해 언쟁 중일 때 꼭 맞춘 것처럼 사돈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마도 며느리가 저를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해두었겠죠. 사돈도 며느리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 심정은 너무도 잘 알지만 관광객 한 명 찾겠다고 그곳 경찰들이 애를 쓸 리가 없다면서 며느리를 믿어달라고 부탁하자 하더라고요. 저는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도 못 잡고 무작정 찾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들의 장례 절차를 밟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하는 사돈과 며느리를 믿고 저의 고집을 꺾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자마자
며느리는 정말 빠르게 일을 처리하더군요. 아들이 걱정되어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실종된 아들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니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요. 모든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 늦은 시간까지 저는 상복 차림으로 거실에 누워 천장을 오래 보았습니다. 저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띵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헛게 들리나 싶었어요. 요즘 들을 수 있는 벨소리와는 사뭇 달랐거든요. 추억에 잠겨 헛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며 떠오른 건 아들이 개통해 놓은 옛날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무작정 몸을 일으켜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정말 그 핸드폰의 벨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절대 아무도 믿지 마요. 아들이 말했어요. 괜찮은 거 맞지요? 응, 여보세요. 아들 안전하다는 희망으로 안동의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날 이후 아들은 아무도 믿지 말라고 절규하는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어요. 아들에게 안부도 물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죠. 그 후로 저는 모든 상황을 심술궂게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특히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가장 컸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없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뿐더러 급하게 아들의 장례 절차를 밟으려 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게다가 아들이 실종됐다는 첫 연락을 받았을 때 귓가에서 맴돌던 말들. 파티가 곧 시작한다는 들려오는 한 외국인 여자의 신나는 목소리까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는 아들이 연락을 한다는 생각에 잠 한숨도 못 잤고 아들의 옛 핸드폰을 계속 쥐고 지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다시 연락할까봐 그 마음에서 늘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그려는 절규와 같은 말에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마치 며느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번호로 얼마나 전화를 걸어봐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매일 하루에 1시간 간격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전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아낼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온맵이 끔찍하게 부모의 휴대폰을 소유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던 중 마침내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에는 한 주소가 적혀 있었죠. 전화번호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조차 없었지만 아마도 그것은 내 아들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자마자 급히 택시를 호출하고 그 장소로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른 이유 없이 한국에서의 근처였습니다. 그곳에는 컨테이너들이 촘촘히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액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장소였죠. 저는 아들을 반드시 만나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갔어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들 없이는 감당할 자신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저는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 순간 한 컨테이너가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보리 깊숙이 패인 제 아들이 그 속에서 나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런 곳에서 아들이 나왔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더욱 놀란 것은 그 안에 아들 또래의 남자가 10명이나 더 있었고 그 안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곳에서 숨어 사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씩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겪은 일이 정말 기묘했어요. 그곳에서 함께 지냈던 10명의 남자들은 모두 제 며느리에게 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현재 부모님의 나이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이름까지 다르게 사용하며 감쪽같이 남자들을 속여 결혼한 뒤 해외에 있는 부모를 핑계로 해외로 떠나는 척하며 남자를 실종 상태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남자가 실종 상태가 되기 전에 여권을 빼앗고 위험한 장소에 놓아두는 것이 며느리의 방법이었죠. 그 컨테이너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몇 년째 며느리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고
5년이 넘도록 가족과 생사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났을 때 피해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견뎌왔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어떤 일이든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아들처럼 보이는 10명의 청년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속속들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컨테이너 한가득에 유인하여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부탁했었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계획을 재조정하며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것처럼 최대한 불안한 척하며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의 외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불안해한 며느리가 곧 여기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도착하는 동안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내가 가르쳐준 컨테이너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상황을 파악하는 사이에 10명의 피해자와 경찰이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이는 며느리로부터 처음 듣는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곧 경찰들의 석방을 받은 며느리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제게 향해 노려봤습니다. 나 또한 극도로 강한 시선을 유지하며 요동을 바라보았어요. 진심으로 며느리와 가족이 될 뻔한 피해자들은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다며 다등을 돌리고 서서 며느리에게 한마디씩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드디어 치르게 되어 다행이라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험담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해 몸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어요. 너희가 이런다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이미 너희인 죽은 사람들이라고.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나처럼 독한 년은 오늘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언젠간 복수를 하러 다시 찾아간다는 거 잊지 마, 요. 내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너를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달라질 것이다. 개과천선을 하더라도 말이야. 은초은 돈을 엄마한테 찾아줘야 한다고 아직 사망신고를 안 했대. 굼뜨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할 때만 아니었더라도 완벽했을 테지만 내 재질을 심판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피해자들의 말을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이송되었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10명이 남아있는 남자들은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며 그간 힘겹게 버텨온 자신에 대한 대견함의 안도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어. 저와 아들은 이 여자의 재판에 모두 참여했는데 참 가관이었어요. 연락했던 사람은 며느리에게 돈을 주고 청탁한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며느리는 이 일을 12년이나 긴 세월 동안 벌였고 자신의 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가난하다며 피하고 싶었을 뿐이었고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남을 속이는 방법이었다고 대답했어요. 나쁜 짓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생계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죠. 나중에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바에 의하면 며느리가 범한 이 사건으로 쌓인 재산이 수억 원에 달하며 그 돈은 모두 제 아들과 같은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때 받는 돈이었어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인 저에게 상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교묘한 계획으로 모든 돈을 챙겼던 겁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어 참으로 황당했어요. 며느리에게 돈이 세상의 전부이며 돈이 행복이라고 믿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나타난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많은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매 순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풀어주었고 재판에 방해만 되고 있다며 나중엔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뉘우치느냐 아니냐의 궁금증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단지 얼마나 많은 형량을 받느냐에 대한 궁금증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재판장에서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의심스러워했고 반성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감형은커녕 형량을 5년 이상 더 늘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제 속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며느리가 범한 이 일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았다면 평생 어쩌면 못한 채 억울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내와의 대화를 녹취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니요. 현명한 아들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뎌냄으로써 며느리가 수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평범한 사람과는 생각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속담에 열기를 물속은 알지만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더니 옛말은 거짓말이 없네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찔한 경험을 통해 다시 깨달았어요.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겨나면 길이 바뀐다고 하니 아들과 나는 앞으로는 좋은 인연과 경험만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된 그 여자가 부디 사필귀정이라는 속담을 마음에 새기며 죄를 속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10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마음고생을 한 끝에 사불검정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성급하게 판단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면 더 큰 불행이 벌어질 뻔했을 텐데요.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8개월 정도가 지난 즈음에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당시 만난 몇몇 분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역경을 견디고 계신 분께 도움이 되는 멋진 일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즐겁고 알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며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공유하면서 신기한 인연이 형성된 것을 보며 기쁘네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아는 이들이라서 더 멋있어 보여요. 그 친구들은 마음씨도 정말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제 아들과 제가 이렇게 둘만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로 아들이 바빴을 때 저 혼자 쓸쓸할까 봐 돌아가면서 말벗이 되어주러 오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집에 자주 놀러와 밥도 먹고 가기도 해요. 저는 이 총각들에게 하지 않는 잔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혼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언젠가 진정으로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을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아들은 엄마 팔불출이라는 말을 가끔 들었는데요. 지금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도움으로 이성애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이 멀어진 아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천생연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우리 가족 추억의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남편에게나 아들에게 추억의 방을 꼭 정리하자고 적극 요청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날을 경험한 뒤로 그 방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추억의 방에서 핸드폰을 찾게 된 것은 아마도 남편이 도와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일지든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성립되었을 수 있지만요. 어쩌면 더욱 험난한 연속된 날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있었던 청년들에게 한 가지만 묻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왜 그 컨테이너에서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들과 청년들이 한 말에 따르면 이전 며느리와 유사한 조폭 같은 사람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어 나올 수도 없었고 이미 사망신고가 접수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스스로를 바보처럼 느끼고 그런 여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아 가족 앞에 설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며느리를 옥에 보낼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때 가족 앞에 나타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내가 아닌 남이 되었을 때를 더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저도 만약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작정 그 사람들을 바보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일이 되어 보니 그렇게 남으리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이 모든 것을 도와준 것 같은 남편에게 고마워해요. 추억의 방에 있으면 마치 우리 가족이 한데 모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한다. 만약 어려운 삶으로 지쳐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적하는 것은 혼자일지라도 이겨내는 것은 완전히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